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리얼리즘이라는 인문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토리얼리즘이다. 자, 주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법과 평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문단에 보시면 이제 구상회화에 대해서 지향을 합니다.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등장했다. 뭐가? 포토리얼리즘이. 자, 그래서 이 구상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미술을 이제 구상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구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는 회화를 자연을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면서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이제 간주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서양 미술사에서 이 그림, 그렇죠? 이제 그림, 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적인 재현이 바로 회화의 중심,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입장,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이제 입장, 시각, 관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재현의 중시가 됐다라는 거, 이걸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서 카메라가 등장하고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됐습니다. 능가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화의 목적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인간의 시각적 경험, 인간의 경험이네,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사진이 출현하면서 이 그림에서 이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중시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시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성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물체의 형태 재현을 중시하는 구상회화가 이제 퇴색하고 추상회화가 이제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상회화는 이제 사실적 재현이고, 이 추상회화는 이제 주관성 표현이 강조된다는 얘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20년대 초현실주의, 50년대 팝아트. 자,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사조들이 쭉 시간적인 그 흐름에 따라 제시됐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실물과 똑같게 그리는 정교한 기법의 구상회화를 극복이라는 것은 여기 넘었다는 말이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중복되면서 달리 나온 겁니다. 초월해서 만들어낸 실천적 미술 운동으로 평가되며 각광, 주시, 흥미, 관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팝아트는 대상의 재현을 중시하는 이 회화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상회화의 한 부류다? 아니다는 거죠. 구상회화의 한 부류가 아닌 거죠. 자,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거예요. 20, 30년대 초현실주의와 팝아트는요. 자,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도 정작 회화를 감상하는 대중의 입장. 자, 누구요? 대중의 입장인 거죠. 대중.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회화나 모더니즘 예술보다는 정교하고 또 대상을 묘사해내는, 그렇죠? 구상회화를 선호한대요. 시대적인 흐름과는 좀 반대로 대중의 성향은 구상회화를 선호한다는 거죠. 경향이 이제 강하였다. 경향이라는 것은 추세라든가 시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술사의 이제 흐름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완전히 달리 구상회화를 선호하는 대중의 경향이다. 그러니까 미술사와 대중의 경향이 지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부 작가들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중이 이제 주어고, 그 다음에 일부 작가가 이제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를 정확하게 찾는 게 독서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생각의 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못마땅한 겁니다. 구상회화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과 일부 작가들은 구상회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밑줄 친 기억 부분은요, 감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에 대한 일부 예술가들의 회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회화나 모더니즘 예술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작품은 작가들만을 위한 놀이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자,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이제 제가 형광펜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시대적인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색깔별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포토리얼리즘이 나온 거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포토리얼리즘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제재예요. 사진을 바탕으로, 자, 포토란 말이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을 바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경향으로 구상회화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거니까 이 구상회화가, 그러니까 사진을 바탕으로 하되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상회화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 이 지향이란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상회화에 대한 지향점,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있다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사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게 뭐다? 포토리얼리즘의 기법이 그렇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과 밀접하다. 그렇죠. 인상주의 모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네 미술가죠. 나는 눈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인간의 눈에 의존, 이 눈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그래서 의존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데 반해 대조죠. 대조.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의 눈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예술가들과 포토리얼리스트의 차이점, 대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상주의자들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작품을 창작화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차이점을 제시한 것이지 비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여러분 푸시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작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지 비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새로 설명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완전히 틀려버리잖아요. 이 내용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독서 공부하시다 보시면 문제 풀 때 아주 그냥 안타깝게 틀리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석 능력이 있으신데 이러한 단어를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답을 정해서 틀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실제를 보면서 그렇죠. 실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는 거죠. 포토니까. 그리고 프로젝트로 이미지를 스캔하는 거죠. 캔버스에 직접 투사해서 그 이외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용한다던가 프로젝터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함으로써 전경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비를 통하는 것이 바로 포토 리얼리스트들의 촬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법은 이제 실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실제를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상회화가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서 기술 장비를 활용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 이 차이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묘하게 같은 듯 다른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하셔야만 문제 풀 때 여러분께서 꼭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지점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서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클로즈업이라는 사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 클로즈업 나왔죠. 우리 시나리오에서 배웠죠. 장면 확대잖아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 특별한 가치 부여,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다? 클로즈업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독해 방법 중에 핵심어를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색깔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진한 색으로 주황색으로 했죠. 이러한 단어를 유심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장에서. 그래서 클로즈업이라는 사진 기법을 활용한 의도, 목적, 의미, 생각, 취지 바로 이게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나 껌 이런 사소하고 평범한 소재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물질이 가지는 성질을 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분석적으로 인식한다. 분석적으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겁니다. 분석적으로 인식한다. 그것이 바로 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대응해서 구분하시는 것이 정말 독해에서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화가이자 사진작가 클로스는 자 인물이 나왔죠?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치밀하게 분석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모공 뭐 하면서 적나라하가 뭐 치밀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된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말로 나오는 거니까요. 문맥적으로 통하는 말들도 묶어줄 줄 아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낯선 세계, 익숙치 않은 그 낯선 세계에 삼으면서 낯설다는 게 뭡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분석적인 작업, 낯선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보다 같은 문맥으로 맥락적으로 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 독서에서 중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독서의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많이 하셔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정말 비법이에요. 이렇게 어떤 요령이나 그런 걸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물성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는 누구요? 클로스죠, 클로스.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그린 그림을 초상화가 아니라 이름을 아예 뭐라고 했다? 머리라고 했다. 헤드. 그리고 사진은 한편의 시처럼, 자, 한편의 시처럼이라고 했어요. 신비로움, 그렇죠? 이걸 자극한다라고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머리, 신비로움, 한편의 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낯선 세계 분석적으로 인식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맥락적으로 통한다. 이런 것을 잡아내시는 것이 현명한 독해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니은 부분의 주침 부분은 신체 일부를 물체로 인식했죠. 그 특성을 탐구했죠. 그걸 탐구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특정 신체 부위로 이해해서 물성을 탐구함으로써 분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클로스의 입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클로스는 포토 리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 부분, 이제 시처럼 자극한다 이거죠. 이 사진이 일상에서 이제 주목하지 않았던 이 물성에 대해서 새롭게 낯설게 인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이 단순히 물체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체나 일상을 특별하고, 그렇죠? 특별하면서 새롭게 신선하게, 그렇죠? 인식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들은 바로 이렇게 같은 단어들을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통한 것들을 다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시면은 이제 현실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다? 포토 리얼리즘이다. 현실인데 재구성해야 된다 이거죠. 자,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사진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 작품이냐는 반대의 질문에 대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자, 인간의 몫이다. 자, 인간의 개념을 끌어왔잖아요. 인간. 그렇죠? 인간의 몫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화가가 사진을 참조한다 할지라도 사진은 참조예요. 참조. 회화의 이러한 것들, 선, 공간, 움직임 이런 것들을 뭐 한다? 분석한다. 그리고 표현한다. 이것은 바로 뭐에서 나온다? 화가의 경험에서 나온다. 이 인간의 몫이 바로 화가의 경험인 거죠. 인간의 몫은 화가의 경험이에요. 화가의 뭐에서 나온다? 창조적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능력, 화가의 경험, 인간의 몫 이거 전부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통하는 단어들이에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포토 리얼리스트는 작가들의 개인적 경험, 정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또 두 번째, 화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일상의 풍경을 정교하게 담아내는데 집중하게 실존하는 장소를 그리는다.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화가의 경험, 창조적 능력에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상회화죠. 구상회화. 자, 그리고 주관성을 배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관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회화를 통해 실존하는 장소와 공간, 풍경에 담긴 감성의 주관성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향성, 포토 리얼리즘의 경향성을 반영한 작품이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상주의자들이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작품 창작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비판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이제 적은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자, 인상주의자들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상상력에 의해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작가의 경험이나 능력이 작품 창작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실제로 이제 이 포토 리얼리스트인 블랙웰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블랙웰.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사진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또 에스테스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가들의 인용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먼저 이제 블랙웰의 말은 자신의 그림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구상주의의 그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신의 포토 리얼리즘 작품이 사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몫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가의 경험, 창작 능력, 바로 이가 인간의 몫인 거죠. 그렇죠? 이러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의 의미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제 많이 돼요. 이걸 알아야 변형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미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 이용하지 않는다는 에스테스의 말은 회화에 비해 이제 사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성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진은 참조를 하되 이 작품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화가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가의 경험.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온 요 내용과 일치되는 그러한 사례의 작가들이 나온 거죠. 자, 실제로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 않습니다. 변형을 가합니다. 자, 확실한 게 나왔죠? 변형을 가한다,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런 말들. 그래서 작가의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관성이 가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테스는 전통회화의 리얼리즘에 추가했던 원근법을 활용하지만, 그렇죠? 원근법을 사용하지만 각도를 달리한다. 이게 바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장의 사진을 동시에 참조해서 다시 점적인 요소를 가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한다, 가미한다, 다시 점적인 요소를 가미한다, 이런 것들, 달리한다, 이런 것들, 재구성한다, 변형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에스테스의 작법은 각도를 달리하여 찍은 사진들을 동시에 활용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비현실적인 형태죠. 변형을 했으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변형을 가하여 현실을 재구성해가지고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해낸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작가들을 정확하게 작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시야로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그죠? 한 화폭에 담아내서 평범한 일상을 새롭고, 그죠? 참신하고 낯설게, 그죠? 특별한 장면, 그죠? 앞에서 언급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있었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스테스의 작법의 목적은 일상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변형한다. 그리고 새롭게 인식시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공간을 묘사하고는 있지만 다시 점적인 요소를 통해 현실을 변형한다, 이런 거. 또 평범한 일상을 새롭고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을 한 화폭에 담아서 어떻게 한다?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렇죠? 재구성한다는 말 중요하고, 여기서는 새롭고 특별하다, 현실을 변형한다, 이런 단어들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또 각도를 달리한다, 그렇죠? 각도를 달리한다, 이런 것들. 또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을 한 화폭에 담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거. 또 현실을 재구성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이게 바로 에스테스의 작품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일상성을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승화시킨 이제 포토 리얼리즘입니다. 자, 이 포토 리얼리스트들은요, 카메라, 프로젝터 같은 기술 장비를 회화에 도입했죠. 그렇지만 과학기술 문명이나 현대산업사회를 찬미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술 장비를 도입하긴 했지만 예찬하고 찬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기술 문명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이 입장과 태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그들은 자, 작품을 통해서 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자, 그렇죠. 이 평범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목한 부분,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이 바로 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일상적이고 평범한. 자, 그래서 이 포토 리얼리스트들은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정치, 사회적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일상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런 것들. 과학기술 문명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보는 독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정치적 활동을 위해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작품 아니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에 관심을 뒀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대중의 일상.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대중의 일상. 대중이 주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포토리얼리즘에 의해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기념비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기념비라는 것은 오래도록 기념할 정도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성격, 특별한 성격을 주지 않아요. 특별한 의미, 그렇죠? 지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한 이 사람들의 작품이요, 일상성을, 단순히 일상성을 기념비적인 성격을 승화시킨 겁니다. 승화. 평가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 회화에 김홍도, 신윤복 아시죠, 여러분?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풍속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풍속화.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가 딱 보니. 그림에서는 아마 이 사람들이 바로 민중 속의 삶을,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담은 화폭이 바로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포토리얼리즘과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충분히 같이 묶어서 내고 싶네요.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 아니면 적용할 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여기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기록으로서 오래도록 현재까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이죠. 또 비현실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활용해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현실을 변형하고 재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구성이에요. 일상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어때요? 영원히 현존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정지된 시간 속에 있는 걸 영원히 한다. 이 풍속화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이 지니는 가치. 그림이 딱 맞아 떨어져요. 김홍도, 신윤복 풍속화가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포토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요약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포토리얼리즘의 등장 배경이 나온 거고요. 특징 나왔고, 의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상회화가 쇠퇴하고 이제 추상회화가 등장해서 각광을 받았지만, 다시 대중은 구상회화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뭐가 나왔어요? 사진을 활용한 포토리얼리즘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아니면 프로젝트라는 과학기술, 과학적인 장치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서 대상을 낯설게 하고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적인 요소를 통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러한 이 포토리얼리즘은 평범한 대중의 일상에 주목해서 일상성을 어떻게 했다? 기념비적인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인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정확한 분석적 독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먼저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와 있는 독해 제재를 여러 번 읽으면서 내신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요, 분석해서 자기 혼자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 볼수록 하루가 다르게 그날 다르게 항상 달리 보입니다. 발전한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지문도 여러 번 보면 항상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훨씬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다음 영상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